곡선이 타깃진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 전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정말 그 거북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현대 전차전, 현대 전략전의 컨셉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칼을 어떻게 썼고 총을 어떻게 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함익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패널이 나오니까 상당히 버라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어 프로덕션의 두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사전 시각화 작업이 매우 중요했어요. 좀 더 정교한 영상이나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프리미지라는 결과물을 놓고 실제 촬영을 시작했고,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자. 그런가 활에 강하고 폭탄에 강해요. 그런 포로 쏴서 팀원을 지키는 전술. 외군 가옥 같은 경우는 칼싸움이 굉장히 유리해요. 외군들은 무조건 배를 붙이고 월선을 해서 배에서 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전술이고, 신신의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이 전쟁의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를 차치하고 관객들이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형태로 음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왁키 작가는 야망,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악기 구성도 이쪽은 금속성의 재질 같은 것들을 사용했어요. 조선의 운영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검소를 시작해서 그 희열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가 왼쪽에 지금 마블 영화 히어로처럼 되게 상징적인 이 영웅이죠. 무엇보다 실존이에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걸 느끼게 하고 있고, 일반적인 힐링보다는 굉장히 살아가는 운동력이 좀 되겠고 힘을 줄 수 있는 영화일 수 있겠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한 뜻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더 큰 영화. 이 영웅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화 한산 연기수련이 코로나로 좌절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힘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영화 한산 연기수련도 마지막 멘트가 좀 어색했어요. 약간 좀 자기 좀 뭔가 흥행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 성공적으로 잘 끝나긴 했지만, 네. 그러면 저 이 멘트를 읽어야 되는 건가요? 어딜 보고? 어딜 보고?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DCK와 그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 충무로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한산 용해 출연 모더레이터를 맡은 민규동입니다. 대 김한민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감독님이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봤지만 이 영화제를 통해서 겨우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뭐 1,700만을 넘는 사실 앞으로도 깨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 굉장한 박스 오피스의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실 인간 문화재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건 아니고 직접 뵙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들을, 그 지난한 과정들을 조금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이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신 게 너무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와주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충무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감독에게 묻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고, 난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것으로 아니 이제 다른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충무로 영화제를 또 감독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좀 부끄럽지만 여기 와서 알게 돼가지고 더 좀 의미를 두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딱 먹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물어주세요. 네. 지난 몇 년간 사실 2편의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정말 몸과 마음이 한계치를 넘어서 상상 가능한 그 한계치를 더 넘어서 사실 다녀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 본 분들만 정말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 세상에서 특히 코로나 3년 기간이 그 프로덕션의 한가운데를 정말 전쟁처럼 치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멋지게 생활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3년 만이에요. 네, 정말 3년째 시도 만에 겨우 가능해서 너무 좋은 순간입니다. 한 가지 그냥 첫 번째 가장 이제 해보고 싶었던 질문으로 시작하자면은, 영화에서 이 영화가 던진 가장 묵직한 질문이 도대체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라는 화두잖아요. 우리가 계속 전쟁의 겉모습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에 정말 본원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감독님께 묻고 싶은 질문은 정말 김한민에게 이순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게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이순신, 김한민. 뭔가 약간 동일시하기에 쌍니은의 동일시하기에 괜찮은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운명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런 기질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바로 30년 전에 야전사령관으로 뛰셨고, 나는 430년 후에 그의 영화를 만드는 이제 야전의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어쩌면 내 인생을 조금 좀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 뭐 이렇게 표현. 그리고 또 뭔가 그 양반을 통해서 뭔가 동병상련의 인생을 뭐라 그럴까, 관통하는 지점에서 힘을 얻는 존재, 위안이 되는 존재, 그리고 또 연민을 느끼는 존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딱딱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렸을 때 이순신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 밖에 4월 28일이 생일이죠. 춘공탄신일. 저는 생일도 외워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된 인물인데, 똑같이 그 수업 시간에 어렸을 때 꼬마처럼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어른이 돼서 내 인생에 정말 이 긴 시간, 네, 창작자로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운명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어서 만나게 될 운명은 생각을 못 해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렸을 때 놀았던 추억,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내가 태어났던 고향 자체가 이제 그 전라 자수에 있던 바로 그곳이었으니까, 예, 그곳에서 이제 바라보는,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태어난 데가 이제 순천이라는 데인데, 전라남도 순천. 근데 거기에 이제 외성이 아주 큰 외성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노량을 준비했던 노량 해전에 그 당사자였던 이제 고니시우키나가라는 소서행장이라는 그 일본 외장이 평양성까지 쳐들어갔다가 이제 지리한 또 강화 협상을 또 주도했던 그 인물이 마지막 이순신과 대적했던 바로 그것이 순천 외성이라는 데고, 이제 예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장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연. 근데 이제 영화로 다시 이제 그게 재탄생할 줄은, 특히 노량의 마지막 노량의 이제 3부작의 그 마지막 그 영화에서는 이 그 순천 외성 터만 남아 있는 곳을 완벽하게 복원을 했어요.
네. 노량의 스포일러 지금 벌써 천수각 천수각이라고 높은 막로같이 생겨진 그런 그런 탑 같은 그런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이순신이 앞에 장도 앞바다를 딱 봉쇄하고 있는 걸 쳐다보는 고니 씨의 심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은 간척지가 되어서 이제 산업단지로 탈바꿈화되어 있는데 그곳을 이제 영화 속에서 그렇게 다시 순천 외성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칸세바트를 처음 이제 딱 접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감회가 좀 남달랐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굉장히 운명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많이 쓰러졌거나 아픔을 겪었던 어떤 원혼들이든 어떤 뭐 희생이든 그분들의 어떤 상상 속에서 나의 죽음이 혹은 이 안타까움이 이 전쟁 자체의 안타까움이 어쨌든 후세에게 알려주고 싶었었던 염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에너지가 남아서 쌍리은의 이름까지 만들어지고 이 고향에 이렇게 돼서 드라마로는 많이 계속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영화로는 우리가 다시 또 범접할 감히 뭔가 시도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모한 운명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좀 느껴봅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워낙 유명하고 사실 광화문의 동상으로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아이콘이기도 한데 대부분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있나?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든 나폴레옹이든 사실 대부분 정복왕으로 남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사실 정복하고 침략하고 약탈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냐 애국적으로 했냐라는 지점으로 영웅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독특하게도 이순신은 남을 침략한 분이 아니고 수비를 너무 잘하고 우리를 보호해준 맥락으로 명장으로 세계적인 명장으로 지금도 얘기되잖아요. 이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데 전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 이렇게 수비의 명장이라는 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독특한데. 그러니까 이순신과 비교를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수비의 명장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노량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물러나가는 적을 오히려 더 차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세적으로 이제 제압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순신이었으니까 노량은 굉장히 독특한 해전이에요. 예, 그래서 물러나겠다는 적들 그리고 같은 연합 수군이었던 진린 그리고 임금인 선조조차도 뭐 이 전쟁에 너무 목매달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끝까지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단지 후세를 위한 니들 앞으로 다시 침략하면 어림도 없어라고 하는 해석도 맞죠.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난 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에 대한 염원? 요번에 이제 던졌잖아요, 한산에. 압도적 승리. 그리고 그게 이제 한산의 테마죠. 그렇죠. 근데 노량에서는 완벽한 승리에 대한 테마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사실 그 노량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종결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노량이 해전사에서 온갖 종류의 전술, 특히 밤의 전투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엄청난 해전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돼 있던데 그 영화 이미 요즘 만들어져 있잖아요. 야,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네. 아니 명량 만들고 지금 한산 개봉한 게 8년인데 노량을 또 따로 준비해서 또 촬영하고 또 찍다가는 환갑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 그러게요. 근데 이게 8년이 걸렸지만 내년에 이제 뭐 노량이 개봉하면 3편이 9년이면 편당 3년으로 주는 거죠. 네, 뭔가 그 제작 기간이 굉장히 생산성이 맞아요. 상당히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보신 분들도 많이 알고 또 많이 보셔서 분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영화 속에서 언급이 조금 있고 그렇긴 해요. 지금도 잠깐 언급했고 조선의 해군과 일본의 해군과 배의 차이, 무기의 차이, 뭐 전술의 차이 등등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이제 해군은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맨날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시에 이 어떤 차이들이 이 전세의 차이들을 만들었었는지 궁금해요. 그 해전에서 어떤 진법을 구사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 같은 경우도 그 스페인 애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이제 해전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서로 간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가장 근접한 데서 서로 화포를 쏘고 그래서 니네 배가 부셔지는지 우리 배가 부셔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마스터 오브 커맨더 보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배들끼리의 이제 뭐 그냥 서로의 인내전이지 근데 그게 벌써 200년 후거든요. 근데 이순신의 해전보다 근데 이순신의 해전이 주는 그 완벽한 진법과 그 다음에 화포의 운용 전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20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엄청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진법의 운용과 그리고 화포를 운용해서 적들을 괴멸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이순신이니까 그런 것보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놀라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꾸 그 도고에이치로라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해전을 좀 승리로 이끌었던 그 양반이 자기를 넬슨하고 비교할지언정 이순신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군 수장으로서 그 해전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게 바로 1600년 보다 전인 1590년대에 있었던 이순신의 그 수군의 운영이었죠. 예, 뭐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예, 뭐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우리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고 조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천재적인 어떤 운영술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항상 남을 정복해 오던 그런 어떤 군사도 아니었고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항상 제작비에 시달리는 감독들이 엄청난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 막 뇌활용도와 함께 막 똑같아요. 그쵸? 예, 이순신이 중앙의 어떤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둔전 운영하고 둔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군영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농사를 둔전이라고 하는데 농토를 둔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해산물 잡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또 조정의 진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7년을 유지를 했으니까 그거는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 민 감독님이 그 인상적인 지금 계속 일관된 질문이 방어하고 누구를 공격하지 않은 그런 어떤 수군의 대장으로서의 활약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 이제 그게 의와 불의의 문제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당시에 조선 사회가 갖는 그 완벽한 그 민족 국가의 개념이 서양에서는 보통 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16세기 말 때 그런 완벽한 민족 국가의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런 와중에 그 전쟁을 이거를 어떤 그 외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조일 전쟁이 아니라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게 7년 동안에 거대한 전쟁이야. 물론 전쟁의 성격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거국적인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그거를 외놈들의 난이고 그리고 이게 의와 불의의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무슨 조선과 일본의 이런 국체 대 국체의 싸움이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병이 아닌 의병이라는 말로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유교 성리학적인 이념들을 보면은 더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사단에서 보면 수호지심, 인의예지에서 의의 정신, 이게 조선 시대를 매우 관통하는 정신이었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도 쭉 이어져 오는 어떤 의에 대한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으로 결국 지금 어떤 민주화 과정까지도 그 의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그 인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순신 얘기할 때는 거북선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북선이 담배 이름이기도 했고 모르시겠지만 거북선 담배. 우리 군대 있을 때 군대 때 아니고 일단 저 그거였구나. 그 뭐지 그 청자. 네, 동전에 거북선도 있고 사실 이순신 얼굴이 500원짜리 있었어. 50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는 동전 얼굴은 이순신 아닌가요? 이순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 거북선이 있었어요. 네. 그 500원짜리가 요즘에 3만 원 상당의 저 가치가 있어요. 한대요. 저는 아직 수집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만큼은 사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하객증도 맨날 시험에 나와가지고 외웠잖아요. 하객 날개 익자도 하객증의 말 속에서 배웠을 정도인데 당연히 다 거북선으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거북선이 너무 대단하고 그렇으면 다 거북선으로 해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거북선 보면 하나 활약하다가 막 고장나서 막 페이스리프트 하고 그 다음에 명량대는 부서져가지고 힘들어하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지 그 의문이 남아있어요. 왜 거북선은 이렇게 소수 복병으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제 거북선은 이제 돌격선이라는 개념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 거북선은 돌격선이라고 했을 때는 적의 진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효과. 그리고 거북선은 상하 좌우가 다 막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안에서 보는 창문 개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협동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판옥선을 통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거북선의 사실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북선이 주는 그 가시적인 위협감, 그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 뭐 이런 것도 대단했던 것 같고, 일단 전술적인 운영이 이제 이게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구선들이 이제 2대에서 석 대가 합동 운용하는 체제로 먼저 적의 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진을 교란시키고 거기에서 우왕좌왕 만든 다음에 쓱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진열된 이제 진법을 정렬한 이제 판옥선들이 뭐 왜군의 배들을 이제 완벽하게 괴멸시키는, 포위 괴멸시키는 그러한 진법, 그런 전술들을 계속 썼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수군의 규모 안에서 적절한 포션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거북선 수가 많이 늘기는 해요. 많이 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거북선이 아니라 점점 이제 거북배가 되어 가죠. 뚜껑이 열리는 배가 아니라 판옥선에 그냥 거북의 어떤 느낌만 주고 그 다음에 브랜드만 남고 없던 이제 모가지가 이제 이렇게 관상용으로 생겨 영조 이후 시대. 근데 왜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생긴 거죠 오히려. 그렇군. 이제 이렇게 맹인선의 개념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지고 효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리고 관상용이고 뭔가 어떤 이미지화되는 그런 이제 효과의 거북선이 이제 맞습니다. 사실 지금 해전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항공모함도 있지만 구축함도 있고 보급선도 있고 맞아요. 잠수함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실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북선은 그런 의미에서 따로 자기 역할이 있었던 거네요. 돌격선의 역할. 특히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거북선의 역할과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좀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대로 된 그 기록이 없어서 논쟁이 좀 있죠. 몇 층인지 사실 이렇게 얼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2층형, 3층형 그리고 용두가 나왔다 들어가고 아니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거북선이 화포를 쏘는 게 더 강했는지 충파를 하는 게 더 강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제 이충무공 전서에 보면 그 귀선도설이라고 기록은 있어요. 기록은 있고 뭐 내부에 이런 배들이 이런 지자 현자 총통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 뭐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고 근데 묘하게 내외부에 어떤 그 그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조금 나중에 이제 조금 있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 그림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첨언되는 것 몇 개 빼놓고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별의별 이제 거북선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둥 뭐 이제 이런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특이한 거북선의 모형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거북선 디자인에서 조금 더 전투적으로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좀 더 뭔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으로만 이제 수정해가지고 그리고 2층형, 3층형은 그냥 신형 구형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머리를 써서 이제 배치를 했죠. 네. 그 이순신이 이제 최민식에서 네 박해일로 젊어졌습니다. 박해일은 근데 또 극락도 살인 사건부터 데뷔작부터 또 활도 그렇고 또 한산까지 이어졌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작품이 나오기도 좀 어렵고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페르소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네, 네. 누구로? B? P? 아직도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 김한민에게 박해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네요. 박해일은 오늘 따지고 보니까 세 편을 저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두 편 같이 한 감독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야 너는 왜 김한민과 세 편을 같이 했니? 그랬더니 아니 한 편만 더 하면 세 편 다 되는데 왜 굳이 그 박모 감독께서 이제 물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헤일이의 대답은 그거였고 나는 박해일이 참 좋은 배우예요. 뭐 백지 같은 배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이렇게 딱 상상을 해도 얘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실 이제 한산 여기서만 이제 공개하는 건데 이제 한산 배우 캐스팅을 할 때 이제 다른 모 배우가 이제 또 대상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헤이리가 있었고 그런데 전화를 누구한테 먼저 할까라고 하다가 그 양반한테 전화를 하다가 탁 껐어. 이거 아니다. 어이 잠깐. 그리고 왜 그랬냐면 헤이리의 발포하라 이 소리가 귀에 막 네이트를 스치면 이 새끼가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한테 이 새끼라고 그러는 얘가 이 배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헤이리한테 전화를 해서 좀 보자 했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좀 만나서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아니 만나서 그러니까, 아니 왜냐고요? 그랬더니 무슨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이순신이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이순신이라고요? 민식이 형이 아니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산의 이순신이 너가 돼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 들어가지고. 네, 사실 그렇죠. 이순신은 무과의 장군인데 박해일하면 사실 무과가 아니잖아요. 최종병을 할 때 무과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무보다는 문 쪽에 느낌이 남아 있어서 본인도 아마 내가 그 호령하는 장군의 이미지라고 갸우뚱했었을 것 같아요. 필사에 설득을 하셨겠지만, 근데 사실은 박해일 배우는 그렇게 캐스팅이 쉬운 배우라고 뭐 두 작품이나 앞에 했었지만 생각하지 않고 긴장도 했었을 것 같아요. 활 때도 이제 어쨌든 이게 워낙 부드럽고 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손에 쉽게 잡히는 그런 배우는 왠지 아닐 것 같고. 캐스팅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군요. 실패는 뭐 무한히 많이 했지만 제가 그래서 박해일 배우와 그 전작에서도 잊지 못할 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 신군신 타고난 그 품성 자체가 약간 양반이에요. 양반이고 그리고 또 약간 애늙은이 기질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놀랍게
모 감독께서 알아보시고 또 뭐 품격을 강조하면서 얘를 설득해가지고 형사로 또 한산이 먼저 찍었어요. 이순신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헤어질 결심을 찍고 근데 이제 헤어질 결심이 먼저 개봉을 한 것인데 사실 조금 걱정을 했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한산에 또 뭔가 이미지적으로 이순신의 연극과 좀 뭐가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게 잘 콜라보가 되면서 재밌는 뭐 아주 좋았죠. 네, 사실 뭐 헤어질 결심을 본 다음에 한산을 봤기 때문에 음. 입체감이 엄청났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혜리하고는 이제 현장에서는 뭐 그냥 친구처럼 그리고 또 엉뚱한 데도 있고 해서 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귀신 같은 그런 놈이죠. 그래서 감독이 좀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그렇다면 오늘 좀 접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좀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럼 내가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 이런 그래서 진짜로 한 번은 이제 접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오히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했고 우리 이제 뭐 그러면서 더 이제 작품의 캐릭터를 해석하는 게 더 깊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신기 있는 그런 좀 에너지근이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의 그리고 형 같은 동생, 동생 같은 형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점에서는 뭐 이렇게 화도 나지만 또 어떤 지점에서는 또 본인의 어떤 그 캐릭터를 일관되게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또 고집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이 또 투철한 친구니까 그런 지점에서 뭐 또 좋고. 네. 모든 영화 현장이 사실은 뭐 항상 화기애애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늘 조건에 쫓기고 뭐 최선을 더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텐션이 있잖아요. 근데 또 김하영 감독님도 포기를 하지 않는 분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고 그 장인스러운 그 연기를 하려고 하는 배우와 나 요즘에 많이 포기해. 많이 포기해요? 많이 포기해. 이야, 김한민 감독도 포기하세요? 왜냐면 난 더 두려운 게 막 스태프들이 나중에 가서 투표하고 이런 거 너무 두려워. 요즘은 이제 표준계약 같은 게 잘 정착이 돼서 이제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조건으로 영화를 찍고 있죠. 옛날에 유모 배우로부터 사실 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활이 사실 활 들고 막 언덕을 엄청나게 뛰어내리잖아요. 정말 달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컷도 굉장히 많은 영화고 긴박감이 상당한 영화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촬영하는데 이제 정말 집요한 어떤 촬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감독은 사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무전기로 보고 이게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배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다시 한번 가자, 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가자 그랬을 때 이제 참다 못한 우리 박해일 배우가 야 네가 와서 해 막 같은 이런 이제 소리를 쳤다고. 진짜요? 그래서 너무 웃었다고. 어딜 감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구 같다는 느낌 아닐까? 아니요. 현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아하 감독님 이게 조금 힘듭니다. 이러고 하지. 네가 가서 옷다 대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유승룡의 완벽한 구라고. 과장일 수도 있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집요하게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질투 아니었을까? 그 유승룡 배우의?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 두 배우가 이제 같이 서로 쫓기잖아요. 채용병이 할 때. 근데 이제 뛰고 나서 이제 혜리하고 이제 유승룡이 둘이 앉아 있는데 어우 힘들었지. 이러고 했더니 아이고 혜리는 아이고 이게 도가니가 이거 녹아내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고 유승룡은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체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아부는 본인이 다 했지. 그렇구나. 하여튼 그 사실 이 영화는 시작이 독특합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순신 이야기고
일본과의 해전을 다룬 이야기인데 1호로 시작해서 일본어가 들리고 일본 장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요. 보통 영화는 그런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감정에 이입해서 이 사람의 시선을 보고 그 시점에 따라서 영화를 감상하세요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다른 시선으로 탁 깨워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명량하고의 저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명량하고의 차별점이 뭐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고 많은 변화들이 보이는데 일본 장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한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도 그렇게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우리 PD랑 음악 감독 사람들이 이거는 이순신으로 시작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군요. 아니 논란이라기보다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해서 소소한 저항이 있었군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진왜란을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순신으로 시작하는 거는 좀 진부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이순신의 오히려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기에 오히려 더 함정, 약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와키 작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구손의 존재에 대해서 신비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순신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새롭고, 그리고 영화적인 지점의 재미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 우리의 영웅, 우리의 성웅의 이순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진부한 고답적인 그런 흔히 말하는 국뽕의 영화로서 가지 않기를 너무나 바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와키 작가로 시작을 했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느 순간 탁 시점을 스위치해 줘야 되는데, 이순신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음악 감독도 똑같은 이제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쫙 시작을 이순신의 어떤 시그니처 음악으로, 이순신의 테마로 싹 가고 싶은데, 이 와키 작가가 딱 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자꾸 이제 음악 감독도 편집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앓는 소리를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타이틀 전에, 크레딧 전에 그 타이틀 전에 이렇게 면모를 짓고, 그리고 이순신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렇게 가면 되지. 네, 그 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타이틀로 간단한 소략이 보이면서 다시 이순신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굉장히 지혜로운 연출적인 화법을 구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순신으로 시작했고 일본 와키 작가로 시작했다면 이제 노량이 또 남았어요. 이번엔 명나라 장군의 시점으로 시작하나요? 야, 스포일러인가? 아니야. 명나라 장군 뭐 진린으로 시작하자고. 왜냐하면은 노량에는 그 사람을 구하다가 이순신이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변수인데. 노량의 시작은 정말 의외의 어떤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스포일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로 시작해요. 부지 속에서 숨소리가 쫙 들려오면서 상상이 지금 그러면은 우리 민기동 감독 지금 막 네, 그러면 지금 손들어서 맞추시는 분한테 김한희 감독이 선물 좋아요. 이거 사인해서 이거 선물해 드리면 이거 내 사인 책이 아니에요. 여기 이게 프로그램 오케이. 좋아. 한번 맞추셨으면 손 드셨어요. 이번에 시작했잖아요. 일단 지르셨어 그냥. 와키 작가는 그 한산 이후로 별 활약을 못 하고, 물론 이제 명량 때 등장하지만 그렇게 이제 큰 활약을 한 장수로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한다를 허를 찌르셨는데 다른 분 없어요? 깜짝이야. 여기 준사. 그거 새로운데. 탈락이시네요. 자, 한 번만 더 받고 넘어가는 걸로. 네. 이순신 장군 본인의 어떤 거친 호흡 소리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전혀 의외 의외는 하지 아니다. 않죠. 그렇죠. 네. 자, 이건 남겨두는 거로 네. 할게요. 남겨두고 나중에 네. 노래한 개봉할 때 확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외국 드려야 되는데. 네, 다른 퀴즈에 그럼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사실 이 외국 묘사는 사실 와키자카 포함해가지고 영화에서 거의 동등하게 교차 편집으로 두 전술의 어떤 부딪힘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요한이라는 완전히 또 새로운 또 명배우의 이미 명배우였지만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바케일의 어떤 또 가능성을 보여준 배우인데 변요한은 김한민에게 무엇이었나 궁금합니다. 포스트 유승용 아니고? 포스트 유승용인가요? 그쪽 계열인가요? 악당 계열로서? 근데 포스트 바케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또 멜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 또 감독이 배우를 알아봐줘야 그의 어떤 활용도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물론 바케일의 멜로적 느낌도 있지만 그 느낌하고 또 다른 좀 더 어떻게 보면 정통파적인 느낌이 변요한에게는 있으니까. 그리고 김한민에게 변요한이란 뭘까요? 어떠셨어요? 실제 그 장수보다는 좀 젊은 나이가 그보다는 젊죠. 범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순신과 맞섰던 외장의 느낌이라면 훨씬 더 나이도 있거나 뭔가 풍채가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이미지로는 훨씬 좀 젊은 배우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 이 변요한이라는 배우를 썼고 사실 과정 속에서 또 놀라운 발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어땠었을지. 요한이는 미생 때 저 친구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독특하지만 뭔가 저 회사원으로서의 느낌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요한이가 굉장히 이제 정통파적인 그런 멜로적 느낌을 풍기면서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헤일이도 그렇고 요한이도 그렇고 제 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의외의 어떤 상대와 연애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느낌. 그렇지만 그런 캐스팅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좀 자극 그리고 또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친구들이었고, 그런 지점에서 요한이는 저하고 이번에 이제 작품을 하면서 아주 시크하게 시작을 했죠. 네.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용산 쪽 사는데 그 친구는 삼각지에 살아요. 지금 이사를 갔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님 딱 한 작품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만 하고 끝내시죠. 딱 그래서 너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는 동네 주민으로 만나자. 그랬더니 감독님 그러시죠. 그래서 좋아. 그리고 하나 이번만은 최선을 다하자. 그랬더니 요한이가 그럽시다. 딱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작품 끝나고 그 변영주 감독 작품을 하러 가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요즘은 더 자주 통화를 하긴 하지만 하는데, 감독님 정말 저는 그 한산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애가 겸손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제가 좀 이런 게 아쉬웠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저는 한산 생각하면요 더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최고작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요한아 참 힘들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너는 이번 한산 나오면 정말 잘 될 거야. 그랬지.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한 작품 더 해보든지. 그래서 내가 뭔가 아쉽고 미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바로 다음 작품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정말 포스트 바케일로서 새로운 또 젊은 배우와의 또 연속되는 작업이 이야기돼 있네요. 너무 요한이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
청량한 친구, 뭐 그런 느낌, 청량한 동생, 뭐 이런 느낌. 그렇군요. 이순신과 이제 아키 작가를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는 또 해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제 명량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순신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해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영화로 그렇게 못 만들어졌을까?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해보면은 재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판타지로만 가능하고 드라마로 말로는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구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감독님을 이렇게 용감한 도전을 할 수 있게 해방시켜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영화의 탄생이 가능했던 게 바로 네, 컴퓨터 그래픽과 어떤 미술의 그리고 예산의 이제 어떤 가능성이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명량에서부터도 일취월장했고 그 기술적 비약도 대단할 텐데요. 어떠십니까? 영화 속에서 이 기술이라는 게 차지하는 맥락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명량 때부터 이게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내가 그 구현력 때문에 좌절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명량 때는 이제 그 2012 그 슈퍼바이저였던 CG 회사의 한 친구가 와서 초반에 이제 같이 좀 인발부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게 가능하겠냐 이 예산에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꺾일 것 같다라고 해서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해전이 펼쳐졌던 그 바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바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꺾이거나 불가능에게 뭔가 좌절하는 그런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좀 힘이 들긴 했어요. 명량은. 왜냐하면 바다에서 많이 찍다 보니까 너무 변수가 많은 거야. 날씨부터 시작해서 파고 그 다음에 배의 어떤 안전의 문제 그리고 또 배를 탔을 때 그걸 찍는 또 다른 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배들에서 찍는 앵글들은 굉장히 제한이 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한산하고 노량은 같이 찍되 그 확보된 두 영화의 예산을 가지고 아예 무리 없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을 했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떤 효과도 좋냐면 코로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이제 우리를 덮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정된 물론 한정된 공간이지만 실내고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컸어요. 한 3,000평이 넘었으니까 그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가 찍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이 생겼다. 그래서 다른 영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 걱정도 많이 하고 무슨 영화가 섰네. 그다음에 지금 해외 나가는 모든 일정이 막혀. 그때 또 하필이면 해외 나가는 촬영의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다 지금 딜레이 되거나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는 생각만 하면은 구현하지 못하는 장면이 없죠. 사실 감독들에게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정말로 이제는 뭐 지금 이순신의 꿈 같은 장면은 옛날에는 그거를 쓰면은 이제 뭐 집에 가라 그랬겠죠. 뭐 만들 수도 없는 장면을 집에서 혼자 꿈꾸라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정말 이제 상상력에 이제 문제가 되는 정말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고 무리 없이 찍은 해전의 아주 새로운 뭐 이제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액션 영화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떠세요? 그렇죠? 액션 영화죠. 액션 영화인가요? 전쟁 액션 영화. 네, 그래서 그 액션 설계가 처음에 뭐 그 하여튼 디테일은 쾌감이 대단한데요. 처음에 충파로 시작해가지고 하객진이 나오고 거북선이
막 이제 막 바뀌고 안개 하나까지 보통 월선을 하느냐 선회하느냐 각종 배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액션들이 나오는데요. 이 설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량에서 한 번 다 했고 이번에 또 하고 노량을 위해서 또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량은 특히 또 밤 전투가 3분의 2가 되니까 이제 밤 해전. 네. 그리고 또 이제 함대전인데 노량은 이제 훨씬 더 명나라 함대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함대와 함대가 만나는. 이제 3인. 예, 네. 이제 삼국의 액션이 있고 남겨놨군요. 그러니까 이제 분발을 해야 노량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밤전투가 또 재밌어요. 이제 실제로도 이제 화공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화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집약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쏟아붓는 게 이제 노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하객진 한번 썼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의 또 궁금한 점 하나는 하객진이 대단한 거라고 배웠잖아요. 매번 하객진을 쓰면 되는데 하객진은 우리 이순신 해전의 역사에 딱 한 번 쓰고 끝난 거죠. 아니요. 하객진은 아닌가요? 여러 번 했어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포구 점령할 때도 그 이제 바로 한산해전 뒤에 있었던 안골포해전에서도 그 하객진과 비슷한 그런 이제 포위 전략으로 적들을 그렇군요. 이제 타격하고. 독특하네요. 네네. 이번에 보면 미리 첩보로 알잖아요. 하객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그것도 한 번 굉장한 패배를 했는데도 또 하객진을 쓰는 방식으로 그런 전술이 반복되나요? 왜 그랬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포구 접전. 그러니까 포구에 적들이 들러붙어 있을 때 그들을 잡는 방식이 하객진의 전술이 주로 이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객진은 그냥 기본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쌈싸먹기에 좋은 어떤 그거를 제가 이제 바다 위의 성이라는 개념으로 네. 좀 더 극화시키긴 했지만 하객진 전술은 언제든지 펼치는 전술. 상대도 하객진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비기는 기본적으로 건가요? 화포 전술이 아니니까 하객진을 쓰기가 무기가 힘들죠. 다르고. 그러니까 육전에서 하객진을 쓰는 게 사실은 내가 녹둔도 꿈을 넣었던 이유가 여진족의 기본적인 전술이 하객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마 전술이지만 기마로 쫙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객진으로 포위를 하고 활로 적들을 괴멸시키는 이거는 이제 로마의 군대와 맞섰던 스키타이 쪽의 유목적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하객진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전에 도입하는 게 이제 이순신이 대단한 거죠. 예, 그걸 해전에 도입했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게 해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마라는 것은 육지에서 말로 조종하는 것과 그 디테일이 배로 조종하는 디테일은 완전 다르거든요. 배는 격군들의 훈련과 격군들의 일체와 그리고 각 배와 배 사이에 어떤 소통과 이런 신호 체계와 이런 것들이 뭔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를 해보면 할수록 1590년대에 이런 진법, 그러니까 왁기 작가가 실제로 기록을 이 친구도 남기는데 자기 앞에서 하객진이 펼쳐졌던 그 장관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해서 적들을 쫓아가서 월선에서 선멸하는 전략을 자기는 쓰려고 쫙 따라가는데도 속도감 있게 어느 순간 이 완성되어진 이 하객진 대형을 보고 넋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도 뭐 말씀하시는데 이 몇 개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영화는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따라오는 게 고증의 문제가 있죠. 모든 관객이나 혹은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시비 걸 준비가 돼 있고 똑같이 안 하기만 해봐 막 이제 이런 따질 준비가 돼 있는데 실제는 CCTV도 없었고 그때 모든 장면의 대사들은 다 결국은 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에피소드는 창작될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들면은 너그러져서 넘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비수처럼 이게 뭐 어쩌냐 저쩌냐 많이 이제 따지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도 명량 때도 이미 그렇고 활 때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증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화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가 이 음. 딜레마를 어떻게 푸셨나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래서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고증이라는 것은 과연 고증이 고증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산과 명량의 이순신의 갑옷이 달라요. 그리고 노량 때는 또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명량 때는 찰갑이었고 그 다음에 한산에서는 두정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에서는 이제 비늘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비늘처럼 생긴 비늘갑으로 바뀌는데 그걸 고증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뭐 이제 혹자들은 두정갑이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민을갑으로 바뀌는 그것도 난 조선의 갑옷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것이 난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배우들의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그 전체의 풍기는 어떤 그 맛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노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명량에서 이순신의 대장선에 백병전이 없었지 않느냐. 너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제대로 보기나 한 거냐? 그래서 그거 맞는데 당시 이제 이순신을 도우러 왔던 거제연령 안위에 배에서는 분명히 백병전이 있었던 것 같고 굳이 그것을 이순신의 대장선에 내가 그 백병전을 갖고 왔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생사관이었던 이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대장선에서 백병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영화적인 주제적인 맥락에서 이순신을 좀 더 특히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내는 그 한가운데 이순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증조차도 그런 부분들은 좀 변혁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좀 예술적 변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로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주관적인 왜곡된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긴 하죠. 재현의 뭐 궁극적인 딜레마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미술의 고증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또 시비도 있긴 하지만 인물에 대한 것도 기록이 좀 없어서 그 빈틈을 이야기는 확장하기도 하니까 소송에도 또 휘말리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량 때 그 거북선에 화살을 쏴서 배설 우리 후손분들이셨죠.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악역으로 이미지가 메이킹됐을 때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야,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14대 후손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그 지점 굉장히 리스펙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그 뿌리 의식 그리고 그런 어떤 선조에 대한 선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나라는 뭐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제 영화의 안타까움인데요. 창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안타고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로 그것이 이제 변형되기도 하고 극적으로.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물의 고증에 있어서는 이제 양심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순신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물로 그린다거나 또는 이순신을 굉장히 좀 안타고니스트의 인물로 그리는 것들은 그건 좀 선을 그어야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균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배설 장군의 그 후손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소송 걸린 것처럼 원균도 사실은 억울했다. 그리고 또 원균의 후손들도 원균의 묘를 지금 잘 써놓고 그 참 아이러니해요. 이순신의 아산에 이순신 장군 묘역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균의 똑같이 아산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그래서 가다가 원균 장군한테도 좀 저기 묵념도 드리고 절도 드리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순신 장군에서 난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균이 그 조선 수군에 그 끼친 그 폐악이 너무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한용도 똑같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구국의 자기만의 구국의 선택이었다 해서 그 매국노지를 그러면 또 뭔가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만약 그런 상황은 그건 어떤 국가적 어떤 모럴리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는 정의의 개념에서 매우 저기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데요. 저는 근데 표현은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는 너무 과감하신 분이라서 우리 민규영 감독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죠. 잘 되고 있지도 않고. 사실 근데 영화 속에서 원균이 사실은 아키 작가한테 죽잖아요. 싸워서. 와키 작가한테 죽어요? 와키 작가하고 뒤에 와키 작가가 살아와서 나중에 와키 작가랑 싸움 속에 쫓겨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군의 칼에 죽긴 하는데. 그렇죠. 그 직접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와키 작가가 실제 돌아와서 계속 그 정유장관까지도 와서 살아 돌아오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정말 멋있게 바닷속으로 떨어지잖아요. 와키 작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와키 작가, 원균이 네, 아니라. 와키 작가. 사실은 표류에서 살아서 미역 먹고 살아가지고 그렇죠. 후손들이 미역 씹을 때마다 그 후손 와키 작가 생각하고 사실은 이순신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극적으로 전쟁 후에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때는 어떤 선택이셨어요? 화살을 맞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화살 맞은 건 사실이에요. 갑옷이 두꺼워서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두꺼운 갑옷 바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다에 빠져서 이제 헤엄쳤겠죠. 기본 옛날에는 그 갑옷을 입고도 아니 갑옷을 벗지 물속에서 빠져서는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야, 그랬구나. 거기서 다시 표류해서 섬까지 헤엄쳐가서 그렇지. 한산도로. 네, 1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미역만 먹고 버티다가 뜬목 만들어서 집에까지 갔다.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국에 다시 신임을 받아서 그렇지. 또 와서 원균도 처리하고. 대단합니다. 원균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진 건 아니고 칠천량에서 이제 와키 작가도 칠천량회전에 참여했었으니까 뭐 어떤 그 얘기가 명량이 와서 또 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진웅배우가 한 역할로. 맞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살이 쪄가지고. 대단합니다. 이야기 안에서는 이미지로 요약되면서 사실 여지를 남겨놨네요. 살아남았던 여지가. 맞아요. 그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죽은 건 보여주진 않았죠. 제 딸이 너무 변요한 팬이라서 변요한에 몰입해서 영화를 굉장히 봤는데 마지막에 변요한이 죽는 거에 굉장히 슬퍼했고 그 다음에 변요한이 총으로 겨눴는데 이순신을 왜 빨리 안 쏘냐고. 배가 흔들거리잖아. 그러니까요. 그거가 근데 영화는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얼굴이 클로즈업 가니까. 어렵는데. 저 지원된 서스펜스 속에서 왜 안 쏘지 하다가 뒤 돌아서 뛰잖아요. 왜 안 쏘고 뒤돌아 뛴 거죠? 아니 일단 선택? 흔들렸고. 흔들어서 관역이 잘 안 맞았고 일단.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순신 함대 판옥선들이 본인을 딱 겨누고 있는 그 포들이 자기를 압도하는 느낌에서 그래서 시로 딱 하면서 뭔가 성이라는 느낌을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얘가 뒤로 뛰기 시작.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표현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고 있는. 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같이 옆에서 봤는데 이제 박해일은 잘 모르는 배우고 벌써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12세니까 그 앞에 많은 좋은 영화들 많이 못 봤는데 이제 변호사는 어떻게 봤나 봐요. 미스터 선샤인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하다가 마지막에 딱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너무 많은데 안 쏘다가 뒤돌아 뛰는데 활까지 맞고 그러니까 많이 비통해하더라고요.
네, 살아 있었다는 소식을 내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전해야겠네요. 그 짤로 동대 있는데 배우연이 미역 먹고 뗏목 위에 있는 거 그걸 보여드려. 그걸 보여줘요. 딸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 뵙기 쉽지 않은데 그 궁금한 게 좀 있을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면은 질문 받아볼게요. 네, 여기 남자분. 마이크를. 예, 안녕하세요. 그 영화 너무 잘 봤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약간 좀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산 그 영화 찍으실 때 그 감독님께서도 그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편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편집을 하신 이유와 또 그 편집을 하실 때 아쉬움이 혹시 없으셨는지 그리고 권율이었나요? 권율. 권율 장군이었어요. 권율 장군. 그리고 혹시 그 앞으로 그 개봉하게 될 노량에서도 혹시 출연을 하시는지. 그 전에 12월 16일 날 한산 리덕스에서 감독 확장판이 개봉을 할 겁니다. 예. 거기에 들어 있어요. 자, 엊그제 후시 녹음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네, 볼 수 있어요. 원래 배우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연기하셨잖아요. 네. 보여드리는 건가요? 저 좀 써주세요. 핸드폰에도 나와요. 연기 욕심이 있어서 본인 히치콕처럼 본인 영화에 슬쩍슬쩍 나오는 수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한 씬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잘린 이유를 궁금했었어요. 잘렸나요? 자르셨나요? 잘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름에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컴팩트한 버전을 뽑아내야 하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9분짜리로 만드는데 너무 의병 쪽과 웅치 이야기가 강조되면은 이순신 쪽 라인이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 아래 그래서 이제 전주성에 있던 권율 장군이 이제 웅치의 정담 장군의 이제 웅치 방어를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치라는 고개를 지키는 걸로 나가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거를 다 표현하면 너무 해전 쪽에 이제 데미지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확장판은 러닝 타임이 어떻게 되나요? 2시간 30분 45초. 오, 20분이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권율만 20분? 아니겠죠, 그건. 역시 센스. 어느 정도 분량이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권율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병들 활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한산 해전의 CG적인 해전의 완성도가 저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또 보강이 됐나요? 예. 그래서 훨씬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의 임팩트, 활약, 그다음에 하객진 발포, 나대용 뭐 이런 어떤 인물들도 더 보강이 돼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특히 이제 권율도 나오니까 얼마나 완성도가 높아졌겠어요. 훨씬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관객분들이 이게 모르니까 아직은. 근데 이번에 사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익숙한 느낌이 있을 텐데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가려지면 네, 뭔가 좀 현대적인 지금 아랍 왕자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포스 좀 다시 장군의 포스로 바뀌었으면 또 새로운 권율의 이미지가 탄생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중요한 게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조선의 3대 성군 조사했을 때 세종대왕 한 명 끼고 그 다음에 광해랑 3대 뭐예요? 성군 조선의 성군. 네. 그다음에 광해랑 광해가 3대 성군에 껴요? 그 다음에 세조. 종종. 세조. 왜냐하면 이제
광해는 이제 지금 이건 어디서 나온 광해는 3대 성구는 이병헌이고 문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3대 성구 세조는 이정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화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극이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왜곡의 문제나 고증의 문제나 양심의 문제나 그 선택이 달리는 게 그냥 뭐 이렇게 2시간을 채우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 관련된 무의식이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지배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또 권율이 새롭게 들어온다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의 무의식 속에 어떻게 들어갈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잠깐만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굉장히 제가 큰 책임감과 권율은 사실 근데 너무 사실은 너무 선한 영웅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뭐 세조나 광해하고 또 평가는 다른 분이라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깎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십니까? 네.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질문을 기다리신 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산 되게 좋아해서 한 40번 정도 봤었는데 그래요? 그 이제 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거 뭔가 우리 사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일단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보다 보니까 그 물론 이제 뭐 이순신이나 와키사카 같은 그런 주인공 역할 말고도 이제 부수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서 준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한산의 극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 준사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섬세한 연기가 그 요하는 배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관객들한테 그렇게 낯선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김성규 배우를 캐스팅한 데는 어떤 뭔가 감독님한테 있어서 뭔가 이 배우를 딱 그 한눈에 잡아 끄는 매력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그 항해라는 개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던 게 영화 한산 영예 출연이고 그리고 그거는 바로 이 한산이라는 작품이 던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그 준사를 통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의와 불의의 문제 그리고 당시 이순신의 진 중에 실제로 항해 장수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순신의 무도를 숭상하기도 했지만 그 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매국노처럼 존재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진짜예요라고 묻지만, 그러니까 전국 시대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가능한 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도다카도라 이제 김명권 선배님께서 이제 명량에서 보냈던 도도다카도라의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다이묘가 되어서 7번 주군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고 그걸 진정한 다이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박혀 있는 개념이고 익숙한 개념이지. 근데 그들은 굉장히 생존 전략의 측면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어떤 그 주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든지 자기의 주군을 상황이 되면 또 자기의 어떤 판단 하에서 주군을 바꿀 수 있는 게 당시에 이제 일본군들의 어떤 상황적인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에 왔다 하더라도 조선의 부들이 숭앙하고 그들이 따르고 싶고 또 그런 어떤 의의 문제를 잘 채워주고 있는 그런 대장이 있다면 그에게 투항하고 그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개념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지점에서 그 항해 준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의와 불의 문제로 확대시켰고, 그리고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외놈들의 나는 이거는 절대 어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닌 의와 불의한 무도한 자들, 무도한 외놈들을 응징하는 그러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한 의와 불의의 문제로 그 싸움을 규정하고 바라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국토에서 다양한 의병들이 이제 일어났고 활약했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제 왜군들은 전략상 전술상 굉장한 이제 작전의 차질들을 빚게 되었던 거고. 근데 이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 전쟁을 그렇게 인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을 일본 친구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결국은 메이지 유신의 일본의 상황과 매우 이제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입해서 바라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그냥 영주들의 나라였다가 메이지 유신의 천황 체제가 일왕 체제가 되면서 이제 중앙 집권화 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침략 전쟁을 그냥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애국 전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좀 깨우쳐 주려면 요거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특히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그들은 뭔가 그들이 뭐 조선에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질 않아요. 똑같이 일제강점기에 대륙 침탈을 하면서, 조선과 대륙 침탈을 하면서도 중국에 침탈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요 인식은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을 그렇게 좀 해줘야 우리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우길기에 지금 관함식이 이제 내일 모레면 열리는데, 일본에서 그 관함식의 우길기에 거수경례를 하는 게 지금 막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근데 또 우리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숫자기가 마치 무슨 반일 또는 뭐 이런 지점의 상징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본질적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전쟁의 성격을 좀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세계인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이게 하나의 그냥 내셔널리즘의 그냥 한국의 국뽕 영화라고 그렇게 치부되지 않고, 좀 더 뭔가 글로벌한 지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해준사라는 인물이 중요했고, 봉오동 전투에서는 사실은 그 꼬마 일본 그 일본군 포로 소년병이었던 그 친구가 매우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량에서는 이제 준사의 극적인 죽음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스포일드를 해주네요. 네. 이순신뿐만 아니라 근데 살아남아서 후손들까지 지금도 모시고 있고 그러지 않나요? 준사가? 그건 이제 그 저기 뭐야 김충신이라는 다른 항해 장수죠. 네. 그렇구나. 사실 영화 속에서 지금 질문하셨지만 너무나 큰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축인데요. 처음엔 너무나 가짜를 만들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왠지 이 한산 대첩이 있을 수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의 베이스를 두고 실제 있었던 일의 어떤 재현 과정 속에서, 영화 속에서 너무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정말 새롭게 알게 해주는 큰 축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극 작품을 몇 편 찍다가 결국은 사실 사극으로 들어와서 김하민 감독님이 훨씬 더 유려한 연출을 보여주시고, 사극을 지금 트릴로지를 만들어서 확장하고 또 드라마까지 지금 임진왜란 판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판 임진왜란인가요? 어쨌든 새로 OTT에 드라마까지 확장. 동아시아판 왕자의 게임. 동아시아판 왕자의 게임. 이렇게 또 사극의 디테일로도 들어가시는데 어떠세요? 앞으로도 사극의 거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지, 아니면 왔다 갔다 병행하실지, 다시 돌아오실지. 왔다 갔다 병행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맥은 계속 갖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극의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 이게 많아요. 좀 해볼 만한 것도 많고 또 해볼 만한 인물도 많고 또 많아서 이쪽은 계속 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근대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직시해 보면 그 수많은 젊은 조선 청년들이 이곳에서 싸움하지 못했던 한을 우리 서쪽 땅인 중국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대일항쟁을 했던, 그래서 35년이라는 시대가 너무 식민지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짧은 시절 같아요. 오히려 어떤 항쟁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런 대일항쟁기의 어떤 모습들을 좀 더 극적으로 이제 좀 보여주고자 한 게 이제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일련의 이제 뭐 사국과 비슷한 근대극이라고 봅시다. 그런 쪽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에서 뭐 김현민 유니버스 과거와 현재 나중에 또 미래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훨씬 더 감상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짧은 요약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유니버스. 마지막으로 저기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우리 오르신 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휴대폰으로 뭔가 잘 보고 계신데. 아 그럴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감독님께 부국제 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언제 때부터요? 부국제. 부산 영화제 때부터. 기회가 안 돼서 못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제 부국제 그 마리끌레를 인터뷰하신 거를 보니까 이제 보통 촬영을 하시길 크랭크인이 들어가서 이제 촬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뭐 3개월 내에 찍는다, 뭐 6개월 내에 찍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되게 비 때문에 되게 고생하셨다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일자에 쫓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배우나 이제 총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감은 없으셨는지, 그런 거랑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피소드로 말씀해 주신 게 막 이제 배우들이랑 고기 꺼먹고 모 배우는 계속 여수 밤바다를 계속 불렀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그게 다 있어요. 배우는 몰랐네요. 계속 여수 밤바다를 부르면서 고기를 같이 꺼먹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그 앞에 그런 압박감에 대한 거랑 특히 또 이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여쭤봅니다. 그 여수 밤바다 정말 듣기 싫었는데, 왜냐하면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회차를 접고 그리고 비어있는 항구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나 굽자 해서 이제 가는데, 그렇게 여수 밤바다를 부르면서 박해일이, 그래서 아유 나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근데 이제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긴 해야죠. 그래서 근데 또 같이 푸는 것도 또 방법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는 장마가 50일이 계속 비가 오니까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대책이 안 서고 뭔가 이렇게 세트로 돌려가지고 찍을 거 다 찍었고 이제 더 찍을 것도 없는데 비는 계속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이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 2위래요. 1위가 전장의 야전사령관, 부하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순신이죠. 그리고 2위가 영화 감독. 왜?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퀄리티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영화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개봉을 하고 얼마 만에 요절한 영화 감독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와이즈 아이즈 샷 오픈? 아이즈 와이드 샷이죠. 그 니콜 키드만과 탐 크루즈 나왔던 그거 찍으시고 개봉하고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저기 뭐야 한 10년 만에 다시 나오시면서 너무 의욕을 부리셔가지고 이 체력이 그래서 저는 영화 감독은 진짜 체력이다. 당신은 영화 연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체력이다. 체력을 잘 키우고 체력전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파워풀한 추진을 해내려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게다가 뭐 한국 영화 역사에 몇 편 없었죠. 2편을 동시에 찍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1 더하기 1 해서 2는 아니고 셀 수 없는 종류의 그 한계치에 도전했었던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그걸 어쨌든 잘 극복해낸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영화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니체가 그 그리스 비극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적인 충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성과 감성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순신이 이성을 맡고 있다면은 아키자카라고 대변되는 변요한 배우가 한 역할의 감성의 영역에서 두 개의 어떤 굉장한 충돌이 너무나 균형감이 있었고 그게 사실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모습들을 상징해내고 있기 때문에 시대극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우리한테 그 큰 비극의 그리스 비극 같은 것을 한번 감상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기회로 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의 그 본능적인 그 감각들을 보면서 정말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자리까지 찾아주셔서 얘기해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천재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민규동 감독의 내 안의 모든 것.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유머가 서울대 출신의 범생이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 놀랬고 그게 이제 끝 인사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영화의 세계가 이렇게 감독에게 이렇게 물어주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재밌고 그리고 이런 어떤 소통의 자리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쪼록 두 사람의 두 감독의 이야기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 올라가고요. 내일 12시 반엔 이 자리에서 인지 우리 강강문 프로젝트로 그 필감성 감독님과 이건 감독님의 대화가 있을 거고요. 김태성 음악 감독님이 내일 오세요. 네, 그럼 들었습니다. 다른 영화로 이 자리에 오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